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생물교육과 중등분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전달해 드릴 주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킨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 특성 등을 이해하며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보자는 취지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란 무엇인지, 어떠한 감염 기작과 유전체 특성을 갖는지, 변이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치료법은 있는지 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매우 광범위한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사진처럼 표면에 특징적인 왕관 모양의 돌기를 가져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속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알파와 베타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을 모두 감염시키고 감마와 델타 바이러스는 사람을 제외한 동물만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과 중증 폐렴을 일으키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견되어 코비드-19을 일으키는 사스코브2는 사스와 메르스의 병원체처럼 중증 폐렴을 일으키는 유형에 속합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사스코브2, 2019 n코브 이는 모두 같은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감염증 역시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비드-19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0.1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로 바깥쪽부터 크게 스파이크, 막, 외피, 뉴클레오 캡시드의 4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파이크는 S1과 S2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지는데 S1 서브 유닛은 스파이크의 머리 부분으로 수용체 결합 영역을 가지고 S2 서브 유닛은 스파이크의 기둥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과 외피는 모두 바이러스의 겉부분을 형성하고 형태를 유지하는데 숙주의 세포막 일부에서 유래한 인산염과 단백질로 외피가 구성되고 외피에는 바이러스성 당 단백질을 가집니다. 이러한 당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숙주의 면역 체계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숙주 세포막의 수용체 부위의 식별과 결합을 돕습니다. 뉴클레오 캡시드는 외피와 유전체 사이의 또 다른 단백질층인데 이것이 RNA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편 사스코브2는 약 3만 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RNA에 들어있는 3천 개의 염기나 HIV에 들어있는 1만 개의 염기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염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액 친화성은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이 가지는 특징으로 바이러스를 점액에 흡착시켜 호흡기 상피세포를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특성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스파이크 부분에 의해 이 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점액 친화성이 낮은 바이러스는 입으로 들어오더라도 음식물과 함께 식도로 내려가지만 점액 친화성이 높은 바이러스는 씻겨 내려가지 않고 호흡기 상피세포에 부착하여 호흡기를 감염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사스코브2는 스파이크의 변이가 일어나 점액 친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스파이크는 인체의 면역세포가 인식하는 부분으로 변이가 없었다면 인체의 면역작용에 의해 금방 제거되었겠지만 이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점액 친화성과 면역작용에 대한 회피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기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스코브2가 세포 내로 침투하는 과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와 세포 표면의 수용체가 결합하면서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결합하는 수용체를 ACE2라고 하는데 이는 사스 바이러스와 공통으로 활용하는 수용체입니다. 한편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들과는 스파이크의 모양이 달라서 다른 수용체인 DPP4에 결합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수용체와 결합한 뒤 단백질 가위인 TMPRSS2가 스파이크의 일부를 자르게 됩니다. 단백질 가위는 DNA의 특정 부위를 인식하고 이중 가닥으로 이루어진 DNA를 절단하는데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세포와 융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H1N1 등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 TMPRSS2 단백질 가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단 이후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사스코브2의 폐세포 감염 메커니즘입니다. 기관지의 선모상피세포나 폐포 내의 이형 상피세포에는 수용체 ACE2와 단백질 가위 TMPRSS2가 다량으로 존재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세포에서 자원과 시스템을 탈취하여 증식한 뒤 세포 밖으로 분출되어 또 다른 선모상피세포나 E형의 폐포상피세포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이때 E형 폐포상피세포는 계면활성제를 분비하여 폐포를 팽팽하게 유지하고 1형 폐포상피세포를 통한 기체 교환이 원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세포를 말합니다. 증식과 침투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이러스와 감염된 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감염된 세포가 사이토카인을 과다하게 분비하면서 강한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염증세포로 변한 상피세포는 주 기능을 상실하고 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2차적인 증상을 발현시키는 폐렴을 유발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체 RNA입니다. 바이러스의 입자 안에는 유전체 RNA, 즉 gRNA 한 가닥이 들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성공적으로 침투하면 지질막과 단백질들이 떨어져 나가 gRNA가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풀려난 gRNA는 자신을 복제해줄 효소를 생산하는데 이때 긴 유전자인 ORF1이 만드는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 효소 기능을 갖춘 부분이 존재해서 스스로를 비구조 단백질이라 불리는 16개의 조각으로 절단하게 됩니다. 비구조 단백질은 16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야만 각각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바이러스의 복제에 관여하거나 RNA 중합효소, RNA 분해 효소 혹은 다른 비구조 단백질의 오류를 교정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비구조 단백질의 예시로 RNA 중합효소의 기능을 하는 NSP12와 RNA 분해 효소의 기능을 하는 NSP14가 있습니다. 이때 RNA 중합효소는 유전자의 전사를 담당하여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한 물질 대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동하는 효소입니다. RNA 중합효소로부터 전사된 RNA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주형인 mRNA가 되거나 tRNA나 rRNA처럼 번역 과정에 참여하고 마이크로 RNA처럼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위 유전체 RNA입니다. 사실 앞선 유전체 RNA만으로는 감염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gRNA를 포장하는 구조 단백질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액세서리 단백질을 만드는 이 하위 유전체 RNA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는 것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gRNA의 역할이 밝혀진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9개의 sgRNA를 가진다고 밝혀졌는데 구조 단백질로 뉴클레오캡시드, 스파이크,
막단백질, 외피 단백질을 가지고 액세서리 단백질로 ORF3A, ORF6, ORF7A, ORF7B, ORF8을 가집니다. 그 외에 사스코브2가 만들어내는 단백질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잠시 확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나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sgRNA는 9개라고 했는데 왜 10개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 그 이유는 nsgRNA가 인터페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ORF9b도 함께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의문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스코브2의 특이성과 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사스 바이러스에 비해 훨씬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는데 이는 사스코브2가 숙주세포의 ACE2 수용체에 더 강하게 결합하고 스파이크가 단백질 가위에 의해 더 쉽게 잘릴 수 있도록 변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스코브2는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sgRNA의 S, 3A, N 부분이 짧은 6, 7A, 7B, 8, N 부분보다 더 자주 변형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음 표는 사스코브2를 변이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 베이징 대학의 연구진이 ORF8 부위에 생긴 아미노산 변이를 기준으로 S형과 L형의 바이러스로 나눈 것에서부터 기인하여 다양한 변이가 발견되고 세분화되어 S, V, G, GH, GR, L, 기타의 7개 유형으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우 높은 전염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D614G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에서 614번 아미노산이 D, 아스파트산에서 G, 글라이신으로 변형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S1과 S2 연접에 다른 세린 프로테아제에 의해 끊어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단백질 절단 부위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기존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스파이크가 잘려나가고 사람의 세포에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mRNA 1273 백신이 있습니다. mRNA 백신은 스파이크의 유전 정보를 담은 mRNA를 주사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와 똑같이 생긴 가짜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스파이크를 이용하여 면역 세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 특이적인 항체를 만들게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합 ACE2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는 가짜 수용체인 ACE2를 만들어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바이러스가 제조합 ACE2를 진짜 수용체로 착각하게 하여 바이러스와 결합한 뒤 자연스럽게 사멸하도록 유도합니다. 크리스퍼카스 유전자 가위는 생명체의 특정 유전 물질을 인지하고 절단하는 인공 효소입니다. 세포의 특정 핵산 염기 서열 부위를 절단하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크리스퍼카스9는 이중 가닥의 DNA를 절단하도록 고안된 반면 크리스퍼카스13는 단일 가닥의 RNA를 절단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미 크리스퍼카스13을 이용하여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림프우성 맥락 수막염 바이러스, 스포성 구내염 바이러스의 3개 바이러스 퇴치에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퍼카스 유전자 가위가 유전체 일부를 잘라냈을 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원하는 표적세포에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 기술을 곧바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항체 치료제입니다. 특정 질환에 걸린 뒤 회복한 사람의 혈장 속에는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는 회복기 환자의 혈액 중 액체 성분인 혈장에서 면역, 지혈 등에 작용하는 단백질을 고순도로 분류하여 만드는 의약품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약물 내성 등의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불가능한 급성 감염에 항체 치료제를 이용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에서 개발하여 임상 시험 중인 항체 치료제 CT-P59가 그 예시이며 일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받고 2020년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상 인원을 아직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바이러스 의약품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기존의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당시 임상 중 개발이 중단되었던 항바이러스제입니다. RNA 중합 효소를 억제하여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는 약물로 시판된 약물 7종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테스트한 결과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가 가장 좋았던 약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기존의 말라리아 치료제로 오토파지 기능을 저해하여 세포 내에서 불필요한 단백질과 세포의 구성 성분을 분해하는 기능을 저해합니다. 칼레트라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약물로 리토나비르와 로피나비르의 혼합물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단백질 가위에 결합하여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로 이미 에이즈의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가위와 에이즈 바이러스의 단백질 가위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효능은 임상시험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C형 간염 치료제인 리바비린,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우미페노비르 등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인공지능과 분자 화합물 설계 기술을 통해 바이러스의 침투와 증식을 억제하는 후보 물질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주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 생물교육과 중등분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